공인님 오셨죠? 오늘 저 어디 계세요? 이재 PD님이 집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후문으로 들 손님이 그 BGM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하게 들으라고. 그분이 알콩달콩 가시길 바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팟캐스트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팟캐스트 시네타운 19 맡고 있는 저는 이재익이고요. 네, 저는 김훈종입니다.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영화를 재밌게 보셨어요? 네. 촉촉하게 지금 젖으신 분들이 눈가가 젖으신 분들이 많은데 슬퍼서 젖을 수도 있고 그냥 막 깨면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자기가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나 봐요. 항상 그 자리에는 그분들이 앉아 계세요. 설마 또 거기 앉으나 보면 거기 앉아 있어. 항상 그 자리에는 똑같이 앉아 있어요. 중간쯤에 우리 최주영 회원님이 앉아 있을까요? 항상 센터. 있네요. 저분이 센터병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센터에만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셨을 텐데 어떤 감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재 PD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뭐 우리가 좀 낯선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가 아니라 스페인 영화인데다가 뭐 영화 연출자부터 시작해서 배우들까지 다 뭐 상당히 낯선 영화관인 카를로 시몬 전 처음 봐요. 이 첫 영화예요. 배우들도 네네. 당연히 처음 보지만 이 첫 배우들이 영화. 몇 살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기어다니는 정도의 카리스마 모를까. 라이아 아르티가스라는 이제 아역 배우 대성할 배우는 확실합니다. 네, 이 정도 연기를 이 정도면? 네, 깜짝 놀랐어요. 대성하죠. 그리고 브루나 쿠시 이게 이제 외숙모였죠. 그리고 그 외삼촌이 데이빗 베르다고 그다음에 더 꼬맹이 3살 4살 이렇게 된 꼬맹이가 그 친구 연기 참 잘했어요. 로블레스 네. 뭐 이런 이름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지우개 같은 생각이 났어요. 지우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싹 그리면 옛날에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 애들은 항상 미술관 가면 테두리부터 그리잖아요. 꼭 혼나죠. 테두리 그렸다고. 또는 이제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막 연필을 그려놓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이 영화는 그 연출을 하는 흔적들을 싹 지워놨어요. 그것을 지웠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화를 기획하고 뭐 펀딩을 받고 영화를 촬영하고 이런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작정을 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영화 같지 않은 느낌. 말하자면 연출의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 데 그게 이제 아주 공들인 연출이긴 한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EBS나 K1, KBS 1, 2번 이런 데서 보다 보면 뭐 무슨 세계를 가다 뭐 이런 프로젝트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뭐 대통령 뭐 이런 네. 거 그런데 스페인 작은 마을에 가 축제 본 듯한 그런 질감의 화면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 때는 마치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민박을 해본 적은 없는데 스페인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어느 뭐 이런 지역 민박을 했을 때 우연히 엿보게 되는 그런 화면의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이는 지금 금방 보셨겠지만 이 모든 화면들은 사실은 카메라의 존재를 우리가 잠시 잊을 법한 그런 각도와 그런 톤과 그런 연기로 다 이 영화가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저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런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연출의 의도, 연출이 개입된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나니까 이게 영화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저 3살짜리, 6살짜리랑 소꿉장난 하는 걸 내가 왜 3분 동안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집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잠자는 장면.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배경이 그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 농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한적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찍을 이 장소가 몇 개 없는 거야. 뭐 기껏해야 한 5군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밤잠에 잠드는 장면, 밤에 그 잠들기 직전의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침대에 막 이제 누워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 조명도 이 영화적 조명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그 조명 속에서 이 세 가족이 자고 있는 모습을 막 2분 3분씩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 만들어진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어떤 내가 알고 있던 지우개가 내가 그동안 봤던 영화들은 이렇게 지웠었는데 이 영화는 내가 상상도 못한 부분까지 다 지워버려서 이게 그림이었는지 사진이었는지 아니면 글이었는지 이걸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 중에서 확실한 메시지 하나 있죠. 이제 여기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게 성장 영화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 프리다가 성장하는 모습이 그 무덤덤하고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인 그 화면 속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다른 헐리우드 성장 영화였으면 뭐 시인으로 치면 한 5신 안에 녹일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3신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신 반 봅니다. 프리다가 이 바짝 조이면 한신 반. 외삼촌네 집에 와가지고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 차별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외삼촌 외숙모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아니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좋은 사람. 저는 이렇게 좋은 외삼촌 외숙모는 여기도 좀 외삼촌 외숙모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자기 조카한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진짜 성의군자예요. 저는 정말. 제 조카한테 이렇게 못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못하지. 외삼촌도 없습니다. 저희 5명 있는데 형 자식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 자식보다 내가 자식까지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알게 모를 차별을 느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이 슬픔이죠, 슬픔.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감정의 종류를 정확하게 못 헤아리니까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지금 이 내 감정이 그 감정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이는 더욱더 그랬겠죠. 자기는 차별받고 구박받는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것은 슬픔이었죠, 슬픔. 상실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이 이제 혼자 밤에 뭐 가방을 싸가지고 가출하는 이제 귀여운 장면이 나오는데 멀리 못 가죠. 우리 배우 멀리 안 갑니다. 진짜 멀리 안 가요. 한 50여 미터. 짜네. 그게 짜네.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실은 나오는 그 막 수많은 대사들도 여러분 영화 대사라고 생각 안 했죠. 정말로 3살짜리 6살짜리 그 풀어놓으면 할 법한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영화적인 대사가 딱 하나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내일 밝으면 다시 갈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찡했어요. 그 대사가. 그게 뭐냐면 내일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면 내 숙모, 외삼촌 품을 떠나서 내일 삶을 살러 갈 거야 라는 다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대사 하나로 이 영화는 어떤 극영화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전까지는 이런 연출도 좀 다 좋은데 너무 다 지워버리니까 야, 이걸로 한데 그 대사가 딱 들어온 순간 그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무심한 정말 극강의 그 리얼리티 가까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화면들이 다 이제 극영화로 변주가 돼서 그리로 흐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대사 이후로는 한 10분 나오나 영화가 다 끝납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나오죠. 다 끝났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은 그 대사가 나오고 그 뒤에 짧게 이제 화해한 장면이 나오죠. 프리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슬픔을 한 단계 정도, 한 계단 정도 6살짜리로 할 수 있을 만큼 딱 극복을 해서 이제 사촌 동생하고 외삼촌하고 이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뒤에 장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사가 저는 그 앞에 쭉 흘러갔던 수많은 그 무심한 물결과 나뭇잎과 바람과 스페인의 하늘들을 그 영화로 만들어버리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대사 나오기 전까지는 참 공들인 연출이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서 갑자기 탄력을 받아서 아주 눈물을 찔끔 흘렸던 그런 영화이다. 이렇게 감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PD님 이제 그 지점이 딱 변곡점이자 특이점이 되는 거죠 영화에. 김은영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까 그 이재 PD님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던 게 카를라 시몬 감독을 제가 모르지만 이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이건 분명 감독이 작정하고 거세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의도하고 지워버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사실은 아까 밋밋한 시골이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예쁘게 찍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장난 아닙니다. 자연광이다. 얼마 전에 같이 봤던 홀리가 연예인 같은 경우는 네, 극적으로 예쁘게 찍고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조명도 더 예쁘게 섞고 얼마든지요. 예, 얼마든지 다 가능한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다못해 여기 굉장히 독특한 패닝이 많이 나와요. 거의 한 360도 정도 돌 정도의 이 펜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떤 딱 정확한 우리가 흔히 장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딱 각이 져 있는 패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뭔가 불안한 정서를 이렇게 막 관객에게 강요하고자 들고 찍는 그런 전형적인 핸들드 기법의 어떤 그런 감정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촬영도 아니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NG컷이에요. 이거는 NG컷도 이렇게까지 찍기도 쉽지가 않을 정도의 NG컷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거세를 다 해 나갑니다.
그건 아까 이재 PD가 지적한 것처럼 영화 속에 우리가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대체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떠올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툭툭툭툭 머릿속에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화가 떠오르긴 떠올라요. 막 이 영화도 떠오르고 저 영화도 떠오르는데 그게 그 감독의 어떤 레퍼런스로서의 작용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좋은 영화들의 모든 장점들을 그 많은 그 드넓은 스펙트럼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취해왔을 때 영화가 툭툭 떠오르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형적인 후자였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세 작품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서 다뤘던 작품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GB로 다뤘던 작품 가운데 작년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몬스터콜이라는 작품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나 미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보이우드라는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그냥 우리 시절 얘기 나오는 영화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그게 세 개밖에 없어서 혹시 길버트 그레이프는 안 떠올랐나요? 그거 좋죠. 완벽하죠.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손으로 꼽는 수작, 방금 농담처럼 이수피도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알짜가 되는 작품들 세 작품이 먼저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의미를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뭐 되게 그 왜 우리 흔한 말도 있잖아요. 인생 10대 때는 10kg로 가고 40대 때는 40kg로 간다고. 80kg 누구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이재 PD님이? 80kg로 들으시는. 그게 막장이지. 여기도 지금 뭐 한 5, 60 달리시는 분들, 네네. 부릉부릉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네요. 별로 안 계시고 주로 이제 30kg, 40kg 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그 흔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풀이할 때 하는 가장 뭐랄까 설명할 때 쓰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40년이면은 40 곱하기 365 곱하기 1분의 1이 하루잖아요. 근데 10살짜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0 곱하기 365 곱하기 1분의 1. 아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수학 좀 하셨던 분들 저희 지금 동네 나온 지금 깔깔 터지고 있어 지금 빵빵 터지고 있어. 수학 좀 하셨던 분들은 그 다학하고 수포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옆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윤종 PD 지금. 대학교 때 집에 돈이 많아서 과외를 안 해봤거든요. 이게 기대하고 나왔어요. 뭔 소리야 지금 그건 또. 뭔 말인지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 제 일량은 아닙니다. 제 일량은 아니고요.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루를 이제 느끼는 그 방식에 대해서 다들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말 하루가 빨리 가고 어렸을 때 하루는 정말 농밀하게 그 밀도 있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을 다루는 영화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밀도 있는 그러니까 이 40대 43살 44살 이 중늙은이들 저희들 굳이 저 특정을 하자면 저희들의 그 하루보다는 그 7살 8살 15살 16살 한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절의 하루가 농밀하고 밀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마 이 어린 시절을 다루는 영화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이자 또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리다의 여름도 마찬가지로 정말 밀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보이우드나 우리들이나 몬스터콜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지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는 보이후드와 비슷한 점인데 이 작품 보면 정말 이가 MSG 1g도 없어요. 정말 아까 이재 PD나 제가 지적했던 모든 것을 거세해버리고 지워버렸다는 게 MSG를 정말 1g도 남기지 않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컨대 우리들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조금 복잡한 플롯의 사건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역시나 배제해 버렸고요. 원서콜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판타지라든지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새로운 방식의 외피를 입고서 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그 외피마저 벗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더군다나 보이우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진짜 이거 올게닉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그런 대배우들을 데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반칙이거든요. 거기에 MSG가 사실은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이우드를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렇게 100% MSG를 거세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작품만큼은 완벽하게 이 아무 어찌 보면 서사 아까 뭐 제가 농담 반으로 한신 반으로 다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장르 영화에 뭐 대입을 하자면은 한신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신짜리 그런 장면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감독은 철저하게 영화를 내버려 둡니다. 그냥 MSG 단 1g도 없이 흘러가게. 근데 그 지점이 만약에 이 작품이 우리가 영화가 끝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묵직한 울림을 주지 못했다면 정말 나태한 연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아까 그 뭐 우리가 지웠다고 표현했지만 지운 게 아니라 그냥 모질란 거죠. 근데 아까 지웠다는 표현을 굳이 저희가 거세했다, 굳이 거세했다, 구태여 거세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MSG를 그렇게 1g도 없이 쥐어짜 없애버렸다는 표현을 드는 이유가 어쨌든 이 작품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그 관객으로서의 울림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 작품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싸움. 그러니까 왜 똑같이 에베레스트나 뭐 K2 같은 그 고봉을 오르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루트가 다 개발이 잘 돼서 많이들 오르고 또 그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닥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새로운 루트로 오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굉장히 그런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다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저는 그 감독의 어떤 그런 뚝심이 보였어요. 나는 정말 다른 길을 통해서 한번 저 정상에 한번 올라서 보겠다라는 정말 어떤 그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셰르파도 필요 없고 거기 포터들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내 맨몸 하나 가지고 올라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거를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다룬 좋은 수작들을 접하게 되면 항상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보이우드나 우리들이나 뭐 원스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지점이 여기 지금 뭐 다 유년기, 청소년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불행하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이가 한 부록 정도 한참 넘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유년기 있잖아요. 정말 뭐 10대, 그러니까 7살, 8살부터 시작해서 10대 중후반까지 이르는 그 굉장히 10여 년이 약간 넘는 그 기간이 인생의 행복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뭐 여기 지금 프리다처럼 부모도 없고 또 마땅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 외숙모 집에 이렇게 얹혀 살게 되는 이런 말하자면 힘든 과정을 인생을 유년기에 보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돈으로 그냥 한번 환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0원이 필요한데 하루에 10원만 가지고서 이 유년기를 보내다가 20대 이후에 하루에 뭐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씩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그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크게 좀 해드릴까요? 그래요. 이제 이승 PD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그 경험이라는 게 정말 10년, 12년, 3년 요거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경험인데 저는 인생을 80, 90을 살아도 그 10년, 10년, 12년 그 짧은 기간이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사람의 어떤 행복 지수와 관련해서 뭐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어릴 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더 훌륭한 사람도 되고 뭐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될 수는 있는데 행복에서만큼은 물론 그래도 역시 열심히 어떤 본인의 삶을 개척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그 길이.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삶과 행복과 불행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프리다 그 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어린 시절을 다룬 작품 가운데 굉장히 수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승훈 PD의 감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구태연한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유년기의 불안과 아픔을 예리하게 부착한 수작. 정말 구태연하지만 이것만큼 이 영화를 잘 표현해준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이 영화가 동영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목을 붙인다면 부모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AVI. 이 영화를 보면 자식 있는 사람은 건강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촬영 부분인 것 같아요. 촬영하다 보니 도가니 다 나갔겠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카메라의 위치가 그 어린아이의 어떤 눈높이와 정확히 맞춰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는 서선을 일단 못 찍고 서선을 못 찍는데 게다가 움직여 다니면서 찍어야 돼. 이게 핸드헬드로 찍었는데 그냥 가만히 놓고 찍으면 뭐 쭈그리고 앉아서 찍는데 뭐 의자를 놓고 찍으면 되겠지만 움직이면서 찍으려면은 결국 카메라를 이렇게 어떤 허리춤에 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찍어야 되거든요. 아니, 좀 가소롭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눈높이도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 동물농장 PD를 하셨던 분들이 다 도가니 앉았습니다. 동물농장을 하다 보면은 방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강아지들은 그거보다 시선이 한 3분의 1쯤 낮아요. 어려운 촬영이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승전결이 없고 기승전결 그 전이라는 부분이 생략돼 있고 어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오히려 받게 되는데 저는 다큐멘터리보다는 오히려 재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 감독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부분 재현하는 건데 아까 이제 보이후드 얘기도 나왔지만 보이후드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극적인 기승전결 같은 건 대부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네? 내 인생을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눕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기억에 남아있던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툭툭툭툭 배열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다큐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기승전결이 없이 구성이 없이 쭉 나열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부분 중에도 이제 중요한 대사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이재 PD가 얘기한 내일 갈 거야. 저는 이재 PD하고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가 늘 쭉 거의 일관되거든요. 불안하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일부러 애를 저 숲속에 버리고 오기도 하고 애를 외면하기도 하고 애한테 인형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인형이라는 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이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갈 때도 인형을 챙겨서 나가잖아요. 재산이라고 인형밖에 없는 거야. 자기 거라고 자기 재산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에게 인형 하나를 주는 장면이 굉장히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게 너무 내 소중한 재산이지만 넌 나를 사랑하고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내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를 너를 줄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감동받아라 라고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만듦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영화 이제 그 GV를 제안을 주셨을 때 영화사 쪽에서 제안을 주셨을 때
프리다의 배우를 보면서 당연히 프리다 칼로인 줄 알았어. 또 프리다 칼로하고 여름 남자랑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니, 솔직히 프리다 칼로 생각 안 하신 분 손들어봐. 저 없잖아. 프라다도 좋습니다. 이거 명품 이 산업에 대한 사람이 무식하게 되는 난 100%. 나도 처음에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정보 없이 보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결정됐다고 해서 이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나는 프리다 칼로 영화인 줄 알았어. 사실 이 프리다라는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영화의 그 촬영 부분을 이제 유념하셔서 핸드헬드로 쭉 진행되는 핸드헬드로 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년기의 불안과 아픔을 얘기하게 포착한 수장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핸드헬드 기법만큼 적절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 어떤 프리다의 심리 상태와 카메라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는 동조해 나갑니다. 좀 안정된 심리 상태일 때는 좀 덜 흔들려 카메라가.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스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랑 되게 떨어져 있는 게 예를 들면 보이후드에 보면 보이후드에 어린 시절에 나오는 어떤 추억의 소품들은 다 우리가 아는 소품들 다들 아니지만 꽤 많이 아는 소품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뭐 춤추는 장면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 거야. 처음 보죠. 그것만 알겠지만 만화 강아지 삼총사. 멍멍기사. 사실 봉산 탈출 같은 건데 이 외국 사람 잘 모릅니다. 응. 그 탈춤 인형 쓰고 인형 쓰고 하는 거. 이 영화의 이 영화의 원제가 여름 1993인데 1993년도에 어떤 스페인의 여름 풍경을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감독의 나이를 볼 때 93년에 이렇게 어리지는 않겠죠. 물론 실제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정말. 9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더 제대로 가야겠다. 마음은 어릴 수 있지. 제가 95년도에 스페인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쩌라고? 스페인 밖으로 안 나갔잖아. 어디 어쩌라고? 스페인에 뭐 호텔에 있었죠. 아니 그 탈춤 썼으면 여기서 얘기하고 춤을 췄는데 탈춤. 안 썼으면 여기서 얘기하지 마. 그 어떤 90년대 초반은 이제 지금은 아예 사라진 말인 재패니메이션의 시대였거든요. 네? 지금 아직 살아있대잖아. 안 사라졌대잖아 지금. 좀 지금 살해하신 거예요? 아니랍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제가 왜 죽이지? 막 이러고. 살해주신 줄 알고 지금. 지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재패니메이션이 어떤 지구적 아이콘이었고 지구를 거의 지배를 했었죠. 전 지구적으로 드래곤볼이 많이 방영이 되고 이러던 시대였으니까 소년 점프는 그 당시에 뭐 일주일에 600만 부씩 팔려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때였는데 이 멍멍기사의 경우에는 81년도 애니메이션이에요. 81년도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12년이 지난 유럽의 어떤 시골에서 멍멍기사가 방영되고 있었다는 거.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재패니메이션의 비력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보이는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영화가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느낀 부분은 이거였어요.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그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지? 그래서 내용이 진짜를 약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감독이 의도한 관객들의 심리를 어린아이 상태의 심리로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로 몰고 가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물어보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야 어른들 얘기야 빠져. 유럽도 똑같더라고.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똑같은 심리에 빠진다. 아니 그래서 엄마는 뭐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게 자꾸 궁금해져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평소에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심리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의도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 카메라 핸드헬드부터 어떤 시선의 높이 어린아이가 나올 때는 항상 어린아이의 시선을 맞춰주는 부분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까지 쭉 하나로 일관돼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이 의도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감독이 어린 시절이겠죠.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감독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 본인만 갖고 있었던 그 감정을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또 재밌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이 안다를 안아주고 한 번 프리다를 안아주고 이럴 때마다
안 날아가실 때마다 그거야. 아 빨리 프리다도 안아줘야 되는데, 프리다도 빨리 안아줘야 된다. 프리다 섭섭할 텐데.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이 삼촌으로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섭섭한 거야 얘는. 근데 얘도 무의식 차원에서는 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우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런 부분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몰구하는 부분도.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이승훈 PD의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게 봤다는 거. 아니지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진짜 수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장면 두 씬이 있는데 한 씬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 집에 따님이 여러분인 분들은 다 분홍색으로 사주세요. 나 그렇게까지 그렇게 상처받는 줄 몰랐어 정말. 분홍색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 않아요? 여자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자매를 사줄 거면 같은 색이나 최소한 또 비슷한 색 사줘야지. 한 애는 파란색 사주면 무셨나 보다 저 어릴 때. 저는 제가 어릴 때 분홍색을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맨날 파란색 사줘가지고 졸라 짜증났어요. 왜 맨날 파란 거 주시냐고.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는 없대요. 다만 안 좋아하는 척하는 여자애는 있고. 또 우리 안정희님이 또 명언을 또 여잔가요? 뭐죠? 정체성을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아들이 병원에 한번 가서.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이제 든 생각 한 가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요새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꽤 많은 수의 남성분들에게 이 썩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이 소설의 얼개와 이 구성과 전개와도 이 영화가 닮아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은 이게 되게 불행한 이야기인 이유는 이 여자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꽤나 행복한 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 정도의 상황이면 꽤 괜찮은 상황이야. 남편도 주변 사람도 괜찮아,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떤 본인들이 이건 제 감각입니다만 무더기 어떤 이 엉망 이 땅에서 이따위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꽤 괜찮은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프리다도 꽤 괜찮아. 이렇게 양질의 사람을 부모님 돌아가시고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질의 사람 만났고 이런 숙모는 없어요. 이런 숙모가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애가 팔이 부러졌는데도 이 정도 차원에서 계속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오히려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벗겨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점이 이 82년생 김지영과 이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얘들이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불행한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82년생 김지영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 방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 영화 속에서 이런 지금 프리다 같은 이런 상황보다도 더 못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영화에게 짜내줄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프리다는 사실은 너무 환상적인 판타지의 삼촌과 숙모를 가졌는데도 이렇게 짠하니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얼마나 짠할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정말 느닷없이 깔깔대며 웃다가 터지는 울음, 그 장면이 정말 저는 굉장히 먹먹했고요. 정말 최근에 봤던 그런 어떤 먹먹한 장면 가운데에서는 가장 압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데도 이렇게 좋은 삼촌, 이렇게 판타지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숙모와 삼촌 가운데 사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도 거기서 느닷없이 터지는 울음이라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먹먹해서 이 장면에 가장 저는 좋은 시퀀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이 작품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시퀀스가 이제 짙은 화장을 하고서 이제 둘이서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하는 그 시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퀀스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어떤 하나의 인서트라고 하죠.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디를 들어가요.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독특한 건물이야.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수많은 메타포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그럼 사실은 그 한 컷 2초 3초만으로도 사실은 관객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MSG 다 거세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한 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량을 관객들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둘이 소꿉장하는 그 씬은 그렇게 압축적이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압축적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프리다의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프리다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병으로 죽었을까?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녀는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라는 게 그 소꿉놀이 한 시퀀스로 사실은 관객들이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줘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데 중요한 건 그걸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살아생전에 어떤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행동 양식들을 따라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짠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 씬이 갖고 있는 힘 그런 게 정말 저는 이 영화의 강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뺄 땐 다 뺍니다. 거세할 수 있는 다 거세해요. 아까 저 이승 PD가 계속 핸드헬드 얘기했는데요. 핸드헬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어디 가서 영화를 이건 뭐 찍은 거니 발로 찍은 거니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카메라 워킹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발로는 어떻게 찍습니까? 발로요? 그게 진짜 기술인 것 같은데. 발에가 살짝 걸치고 찍으면 시점 샷이 잘 나오죠. 그게 그렇게까지 거세해 버렸는데 이런 씬에서는 또 그렇게 또 압축적으로 다 정서적인 부분과 어떤 정보적인 측면을 몰아붙여서 응축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 정말 대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떤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는 이 양육자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남자이면 똑같이 안아줄 수 있어. 근데 내 딸이 아니라 조카인데 뭔가 안아주고 몸마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자기 딸한테는 막 해주던 것이.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삼촌이 얘를 안아주잖아요. 안아서 이렇게 부비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카한테 이러기 또 쉽지 않거든. 무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거기서 오는 미묘한 차이들을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생존 본능이거든. 잘 보여야 살아남아. 제가 이제 평소에 지론이 귀여움과 유용함은 반비례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귀여운 것일수록 쓸모가 없어. 너무 귀엽다? 그건 쓸모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귀여움 자체가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귀여운 거라도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하루를 그런 이론만 생각해요. 매일 시간에 그런 게 희한한 이론이네요. 아니 저 방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상 쓸모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세상에 쓸모가 많구나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네요. 형 우리 쓸모가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쓸모가. 따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 우리 SBS 신입 라디오 PD 2명이 와 있는데 오늘 그 친구들에게도 인생의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민나 병신론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병신인데 세 종류의 병신이 있습니다. 이긴 병신, 진 병신, 트위터하는 병신. 제가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 신입사원들이 충분히 훈련될 때까지 이승훈 PD는 잘 쉬게 하자. 신입사원들에서 아주 시간 안 주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안 되면 우리도 했는데. 이쪽은 다 직원이었구나. 양쪽에서. 자꾸 접촉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왔는데 벌써 2번 먹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부분 장면에 대해서 두 분하고 미묘하게 결이 좀 달랐는데 두 분은 이제 행복, 불행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딱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6살의 여름이잖아요. 그 시절이 슬픔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었네. 혹은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었네. 뭐 이 정도 감정. 그의 결혼 따뜻했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느낌으로 이 마지막 장면이 행복이나 불행이랑 상관없이 행복한 상황, 불행한 상황, 뭐 나이스한 상황, 그래도 좀 괜찮은 컨디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아이의 감정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진짜 잘 모르는. 그래서 그것도 어른들의 잣대인 거죠. 우리의 잣대인 거죠. 얘 행복할 거야, 네. 불행할 거야. 그게 아닌 거거든 사실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른들이 이러면 얘가 행복하겠구나 했을 때는 슬펐고 얘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때 저는 나름 기뻤을 때도 그 있어요. 성격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귀여워서 그랬어요. 아, 참 쓸모있는 저희 셋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뿌듯하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뭐 감상을 얘기해 주셔도 네, 좋고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면 뭐 네. 야, 아, 말 야. 떨어지자마자 손을 번쩍.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이죠. 네. 저 자리에 많이 앉았어요. 예, 또 오늘 컨디션 되게 이런 좋네요. 까먹었습니다. 네. 질문하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냥 1초 만에. 머리 많이 길었네요.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영화를 시네타운 19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네 여러분. 근데 보통 이제 남자 아이나 남자 소녀를 다루는 영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길들이 보통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저는 봤는데 여기 프리다에서는 프리다가 결국 사랑을 되찾으면서 안정을 얻는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린 아이 소년과 소녀의 그 차이점을 그리는 영화의 방식들이 보통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봤어요. 여성의 이제 곤란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사랑을 되찾으면서 혹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남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로 가는데 PD님들은 이제 영화 안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소년과 소녀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 고령가 볼 때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PD님들이 이 소녀를 봤을 때 감정이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가 아직 성징이 되지 않은 나이라서 사실은 여기 남자의 6살이어서 영화를 똑같이 찍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 성에 따라서 이 프리다가 여자였거나 남자였거나 별 상관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고 왜냐하면 성이 발현되기 전이라 심지어 이거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가르쳐주고 보면 남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식도 그렇고 얘는 확실히 알죠. 안 하는 가끔 팬티 안 입고 나온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직 알겠는데 프리다가 쟤는 여자야 남자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2살이다 이런 완전히 달라지겠죠. 영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론적인 의미에서 소녀와 소녀를 다룬 영화가 이 흐름을 또는 그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어제도 동의하는 게 소녀는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그 외국 영화도 그렇고 고령가도 그랬지만 어떤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방식의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녀는 반대로 그 주변과의 관계에서 그 정서, 슬픔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감정들을 보여주는 쪽의 영화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다의 비밀 여러분 소녀로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정이입은 많이 됐죠. 누구나 다 뭐 부모님 멀리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이 정도 크기는 아니겠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큰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같은 양상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거는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느껴봤고 누구나 있죠. 그게 꼭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네.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당연히 네, 동감을 많이 했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작품만큼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년이냐 소녀냐의 그 어떤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어떤 작품을 혹시 상정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재 PD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남녀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4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소년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작품도 혹시 보셨나요? 4등은 안 보셨나요? 4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작품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질문 주신 애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구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어떤 마무리도 이 프리다의 마무리와 저는 그 애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작품도 물론 대부분 많이 있겠지만 꼭 그게 다 성립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게 성립하지 않는 작품이 저는 오히려 한 길 더 위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냐 소년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 있는 작품도 물론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둘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더 보편타당한 어떤 그런 영화적인 미학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화를 만드는 방식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녀라고 해서 딱히 그렇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스탠바이 레디 같은 영화를 보시면 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거든 소녀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 주인공에게 과제를 주고 과제를 극복하는 식의 어떤 극적인 영화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과제를 주는 거야. 주인공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그 과제를 놓고 쭉 해결해 나가서 마지막에 끝내 해결하건 혹은 끝에 가서 좌절하건 이러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인공에게 어떤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대부분의 영화들을 그래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게 무슨 그 로버트 네킨이 이런 데서 이제 스토리를 쓰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야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주인공의 어떤 소명이나 과제나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그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만든 방식 자체가 이 프리다에게 과제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프리다의 상황을 쭉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그게 없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애정이죠. 사람은 늘 애정을 필요로 한다. 애정관계, 애착관계. 그게 이제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일 테고 아마도 그런 애착관계를 통해서 그런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아이는 지금 그걸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걸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그걸 놓고 본인이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애가 참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그냥 이 어떤 극적인 장치나 어떤 소명의 부여 없이 쭉 영화가 그냥 관찰하는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주저없이 손을 들어주세요.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소녀의 성장 영화는 잘 안 떠오르네. 계속만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안 떠오르네요. 소녀의 성장 영화 뭐가 있었지? 소녀는 정말 많은데. 소녀경 죄송합니다. 잘안 떠오르네. 또 뭐가 있었지? 뭐 정말 뭐 사소한 것도 괜찮고 나는 이렇게 봤다. 그 영화에 나는 좀 알려줬습니다. 네네. 예. 저기 육성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프리다가 네. 처음 이렇게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프리다를 부릅니다. 네. 외숙모의 삼촌이라고 부르다가 프리다 가. 밤에 엄마 아빠한테 네네. 가장 맞아요. 엄마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네. 제일 마지막까지도 이제 아빠라고 이제 뭐 차에 있는 거 뭐 끄집어 내리고 할 때 네네. 아빠가 싫어 슬픈 이렇게 장면. 얘기하는데 그런 호칭의 변화와 더불어서 프리다의 감정이 점점 더 그 가족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이고 제 생각엔 제일 마지막에 그 울음을 터뜨리는 게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프리다가 자기 개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부분을 제가 영화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본인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말 이제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님은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 가족 속에 자기가 동화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을 숨기던 걸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막판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세훈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막판에 프리다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엄마와 작별을 슬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 진짜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아닌 거잖아요. 엄마가 진짜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엄마라고 잘 부르기 저하게 되죠. 왜냐면 내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면 우리 엄마한테 등을 돌리는 게 되니까. 그래서 프리다가 계속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엄마랑 못 헤어지겠는 거죠. 몇 살짜리 얘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엄마를 꼭 붙잡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구나를 깨닫고 엄마 손을 놓으면서 외숙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손을 놓으면서 그게 너무 슬퍼서 아이가 온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방금 애청자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재 PD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사실 약간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어찌 보면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님은 이쪽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이재 PD님은 이쪽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그 정도의 한의정수는 뭐예요? 한의정수.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 진짜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이재익 PD가 얘기했던 그 슬픔도 그래야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어떤 녹아들었다는 완벽은 없죠. 어느 지점까지 녹아들었다는 그 안도감이 없었다면 엄마에 대한 작별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두 분 얘기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이제 모르겠어요라는 대사예요. 그 어린 아이에는 자기의 이 감정을 언어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울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모르겠어요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의 심리가 딱 이렇다. 슬프다, 기쁘다, 섭섭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그 모르겠어요라는 대사를 통해서 감독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라이아 아르티가스라는 이 배우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오디션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와 정말 연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방금 얘기했던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장면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캐릭터가 쌓아가는 그 장면들 가운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애들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껴달라고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꺼내잖아요.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이걸까지도 꺼내서 얘네랑 끼고 싶어서 그런 얘기까지도 꺼내는 아이인데 거기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누군가를 잡으러 이렇게 뛰어갈 때 좀 그 장면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이가 뛰는 장면인데도 그 장면조차에도 좀 뭔가 그 애잔함과 짠함이 담겨 있을 정도로 정말 연기가 뛰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기 아까 손 드셨던 분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연출이 이렇게 굉장히 배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연출의 몇 가지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축제 장면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번의 축제 장면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프리다가 이 바르셀로나의 자기 집에서 떠나갈 때 그 차창밖 뒤로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 광장에. 있어요. 그 장면에서는 이제 프리다가 엄마와 함께했던 시절로부터 떠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됐다고 느꼈고 떠난 중간에 그 마을 축제에서 프리다가 벤치에 앉아서 쓸쓸하게 가족 그 외삼촌 외숙모 가족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다가 이제 완전히 소외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리다가 그 축제에 뛰어들어서 막 그 깃발을 들고 앞에서 뛰어가는 장면들 자부심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잘 살아가겠구나 라는 약간 그런 연출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슬프게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생각한 또 하나의 연출은 그 성모 마리아상에서 마치 메신저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담배도 전해주지 않고 뭔가 스카프도 전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흙을 던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신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신발끈을 자기가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고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살겠어. 신발을 믿지 않고. 라임이 좋네요. 신을 믿지 않고 신발 신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고 내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하면서 막 가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짠하게 느껴졌었고 마지막 장면이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잘 살아가고자 혼자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내재된 슬픔이 어쩌지 못해서 갑자기 폭발하는 약간 그런 감정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돌로 치면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이제 슬픔을 안고 살지만 그 슬픔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그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좀 슬픈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 살아가겠다 프리다는 아프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조곤조곤 얘기하신 목소리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정말. 저 당신의 목소리 때문에 오늘부터 신을 못 물을 뻔했어요. 뭐 아나운서나 뭐 이런 일 하세요? 아 정말 저 조곤조곤한 목소리 때문에. 이동규 이제 신발끈 묶어드릴까요? 신발 안 했는데 이제.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근데 되게 좋은 감상이었어요. 네. 듣다 보니까 한 구절도 뭐다 모든 구절을 시다보다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러네요. 족제 장면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세피님 너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인간관계 뭐가 닮았다고? 윤가은 감독 듣고 있어. 답답하. 쓸모 많아요. 쓸모 많아요. 네. 네. 아니 방금 비온 거를 그렇게 쓰고 빠졌어. 근데 약간의 다른 점, 이렇게 시선이 이 카메라의 초점이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고 주위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에 그쪽으로 카메라가 가지 않고 아이한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이 우리들하고 프리다하고 굉장히 같다고 많이 느꼈고요. 다른 점은 픽스 카메라와 핸들드의 차이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감독이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을 봤나 했을 정도로 네.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MSG 부분은 우리들은 아이가 좀 크잖아요. 예. 크기 때문에 5학년, 일어날 6학년 뭐 이 수 정도 있는- 되죠. 예, 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MSG로 보이지 않을까 김우중 PD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아니 사실은 저는 뭐 MSG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짜임새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좀 들어볼 만한 이런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우리들 굉장히 재밌게 좋게 봤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지금 질문 이제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났을 때 네. 그 친구 엄마 같은 사람이 와서 아이를 떼어놔요. 네. 심하게 좀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뒤에 보면 엄마가 왜 죽었냐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와 그리고 그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죽었냐고 했을 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이 없다라고 네네. 했을 때 저는 그때 엄마가 에이즈로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이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에이즈로 엄마가 그런가? 어떻게 굉장히 그렇게 보지. 저는 그냥 너무 명확하다고 봤어요. 뭐 일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처음부터 에이즈라고. 그녀의 옷이나 담배를 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게 에이즈일 수밖에 없어서 서로 쉬쉬하고 폐렴으로 죽다니 요새 세상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부터 해서 그게 그 당시가 어떤 93년이라는 시대가 이제 한참 에이즈에 대한 공포, 매직 존슨이니 뭐니 이게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횡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에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얘기를 할 생각조차 못했네요. 저도요. 뭐 이론의 여지도 없이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술병 가서 죽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거기 근데 사실 너무 조금 명확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그 제니가 에이즈로 죽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년도 어떻게 95년인가 그런 걸 거예요. 93, 4 뭐 그쯤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 보면 조금 너무 명확하게 감독이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드러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뭐랄까 그 용기, 그 어떤 그 예술을 위해서 자기의 후다를 다 까버리는 그 용기. 뭘까요? 진짜 그렇다니까 아까 야, 아까 그 이재명이 계속 하라는데 이렇게 불편하다야. 프리다의 그 여름과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에서 요 프리다의 그 여름의 어떤 한국판 버전을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방금 아까 우리 애청자분이 얘기하셨던 우리들을 한번 꼭 보시면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좀 아기자기한 재미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그 프리다의 그 여름이 우직하다면 전공법으로 밀어붙인다면 그쪽은 조금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